자,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부터 좀 볼게요. 자, 취득원가를 볼 때는 항상 취득 시점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럼 유형자산의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장소나 상태에 도달하는 시점을 우리는 취득 시점이라고 해요. 그럼 이 취득 시점 이야기하는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는 우리 재고 자산 때하고 큰 차이가 좀 없어 보이는 느낌도 들죠. 그런데 범위의 차이는 상당히 있어요. 자, 그럼 자, 이 기준을 가지고 봤을 때 취득 시점 이전의 지출분은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건데 과목으로 포함하게 될 건데 그런데 취득 시점 이후 지출분은 이때는 우리 재고 자산에서는 취득 시점 이후 지출분은 비용 처리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유형 자산은 취득 시점 이후 지출분은 비용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자산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저와 같이 또 따로 공부를 좀 더 할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먼저 취득 시점 이전 지출에 대해서 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취득 시점 이전 지출은 당연히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겠죠.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들을 볼 건데 이걸 취득 시점 이전 지출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취득 원가에 포함하는 항목들은 당연히 유형 자산의 가액은 취득 원가에 포함을 하겠죠. 자,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유형 자산을 예를 들어서 기계 장치를 사요. 그럼 우리 취득할 때에 운송 비용이라든지 혹은 운송 보험 그리고 취득했을 때에 우리 기계 장치면 우리 회사에 들어왔을 때 물건 설치하기 위해서 하역비가 들겠죠. 그럼 하역비라든지 그럼 우리 또 공장 안에 설치해야 될 거잖아요. 그러면 설치비라든지 그리고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취득 시점은 영업활동에 사용 가능한 상태라 그랬어요. 그럼 이 기계가 우리가 영업활동에 쓰려고 사왔던 그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시운전 비용들도 전부 다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예요. 혹은 취득세를 납부하는 자산들은 취득세도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그럼 우리 취득세 납부하는 자산을 사게 되면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들이 있어요.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유가증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자동차나 아니면 집 같은 이런 부동산 취득세 내는 것들을 사게 되면 지역개발 채권을 강제적으로 우리가 매입하는데 그걸 바로 팔아요. 그럼 사올 때는 그 액면에 적혀 있는 대로 사는데 그걸 바로 팔면 한 60%, 70%못 받아요. 그럼 대놓고 한 3, 40%를 손해 보게 되는데 그 돈도 얘 샀기 때문에 손해 본 거지. 얘 안 샀으면 그 돈 안 들어갈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우리는 취득 원가에 포함할 거고 또 우리가 그 예를 들어 땅이나 이런 것들을 샀어요. 그러면 우리 취득 중개 수수료라든지 아니면 뭐 취득 법무사 비용이라든지 혹은 내가 땅을 샀어요. 이 땅을 산 이유가
이 땅에다가 공장 건물을 세우려고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땅을 샀으면 공장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상태가 돼야지 취득 시점이 되겠죠. 영업 활동이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되니까. 근데 봤더니 오래된 허름한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건물을 없애야 될 거잖아. 없애야 땅을 쓸 수 있겠죠. 그래서 토지 취득할 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철거비라든지 혹은 토지 정지 비용이라든지 혹은 토지 평탄화 작업비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지금 얘네들은 훨씬 그 재고자산보다 범위가 훨씬 더 높다고 보시면 돼요. 또 우리 취득을 위해 소요된 자금의 이자. 근데 이 이자는 취득 시점 이전까지만.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산이 되기 위해서 들어간 이자. 얘 안 샀으면 이 이자 안 줬을 거다 그 이야기예요. 그럼 범위가 점점 더 넓게 포괄적이죠. 그래서 제가 취득 시점이라는 기준을 잡고 이게 언제 들어갔지? 그 이전에 들어갔네. 얘 때문에 들어간 건데 그러면 그 돈 나갔을 때에 차변에 전부 다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쓸 거라는 거예요. 자, 그 전에 우리 세무이급 수업 들으신 분 중에 한 3, 4년 전에 시험 보는 날 제가 이제 학원에 빈둥거리고 있어요. 저는 제가 시험 보는 거 아니니까. 근데 이제 모르는 거 질문하시면 하시라고 공부할 수 있는 교실을 하나 구해놓고 같이 있다가 가는데 어제도 그랬었는데 저는 세무이급 시험을 먼저 봐요. 12시 반에 보고 그리고 3시에 회계 1급 시험을 보는데 세무 1급 시험 끝나자마자 저한테 아주 해맑은 분이 선생님 하고 오더니 저한테 휘발유 계정 과목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걔한테 바로 대놓고 했던 말이 야 꺼져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휘발유가 계정 과목이 뭐냐 했을 때 저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걔는 틀렸다는 거예요. 휘발유를 자동차 기름 넣었으면 차 유지비라고 쓸 거예요. 차 유지비 딴 계정 과목. 근데 그때 그 시험의 답이 뭐였냐면 기계장치 시운전비였어요. 시운전할 때 휘발유가 필요해서 휘발유를 산 거야. 그렇다면 그 돈은 기계장치 취득원가에 넣어야 되니까 기계장치라고 써야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계정 과목을 이건 이거야다가 아니고 뭐 하고 있는 상황인지를 봐야 된다라고 했죠. 그게 우리 성인학습에서 훨씬 유리한 부분이에요. 애기들은 이 상황이 뭔지에 대한 인지가 여러분보다는 조금 더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여러분들이 더 잘 인지를 하실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이 지금 기계장치를 취득하기 위한 상황인 건지 어떤 상황인 건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나중에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IFRS를 엄격하게 사용하는 회사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죠. 외부 감사까지 받는 경우에 그럼 회사가 새 차를 사요. 그럼 대한민국은 법이 그 책임 범위든 뭐든 보험을 가입해야지만 자동차가 출고가 돼요. 대한민국은. 그러면 보험을 넣었는데 보험 넣었을 때에 그날로부터 1년간 보험료인데 그 차가 우리한테 바로 왔나요? 안 오죠.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취득했는데 취득 시점에 아직 도달 안 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일주일 뒤에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일주일치 보험료는 자동차 차량 운반고로 처리할 거예요. 나머지 우리 165일 중에 막 예를 들어 5일만 그거였다면 160일치만 보험료라고 처리할 것처럼 정확하게 취득 시점을 따진다는 이야기예요. 심지어는 차량 운행 일지가 차 샀을 때에 몇 킬로 운행된 채로 오죠. 그 킬로 수까지 다 기록을 할 거예요. 차량 운행 일지에. 그만큼 우리 깐깐하게 잘 따질 거니까 그럴 거면 여러분들이 정확한 시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보시면 조금 어렵지 않게 접근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자, 우리가 볼 때 자, 우리 책에 참 잘 적어놓은 게 많은 분이 좀 실수하는 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이제 외부 구입인 건데 자산을 취득한 후에 보유 단계에서 발생하는 세금들 있죠.
보유 단계에서 들어가는 세금은 세금과 공과라고 적혀 있는 비용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이건 취득했기 때문에 한 번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세금과 공과라는 계정 과목은 저는 예수금 하면서 국민연금 때문에 회사 지원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얘는 세금하고 정말 공과금, 벌금 이런 것들을 이 계정 과목을 쓰는 거예요. 그럼 취득세하고는 구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취득 시점 이후에 들어가는 세금들은 세금과 공과고, 취득 시점 이전에 취득세 납부해야 소유권이 우리 회사로 넘어오게 되겠죠. 자, 그게 등재가 되기 때문에 그 돈은 이제 우리 취득원가에 포함한 취득세는 자동차면 차량 운반구, 건물이면 건물 취득세면 건물, 이게 취득원가에 포함하는 회계 처리 방식이에요. 근데 건물에 재산세 냈대, 그러면 세금과 공과. 자동차세 냈대, 그럼 세금과 공과. 이렇게 비용 처리하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안 헷갈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지금 이 계정 과목들을 전부 다 기계장치다, 건물이다, 아니면 차량 운반구다, 비품이다, 이런 계정 과목으로 다 쓸 거예요. 쓰는데 지금 얘네들의 특징이 뭐냐면, 외부에서 구입할 때는 우리 위에 있는 이 항목을 취득하는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예요. 당연히 계정 과목은 차변에 쓰겠죠. 대변에 돈이 나가 지출된 거니까 대변에 돈 나가고 이 돈 쓴 게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차변에 쓸 건데, 내부 창출, 다른 말로 하면 자가 건설, 얘를 다른 말로 자가 제작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저 돈들을 건설 중인 자산으로 둘 거예요. 그리고 취득 시점의 자산으로 대체할 거예요. 옆에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비용 임시 계정 과목이다라고 제가 표현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쓰는 계정이었다가, 그럼 언제까지 임시로 쓰고 있냐면 이제 그 자산의 취득 시점이 되기 전까지만. 건물 짓고 있어요. 건물 다 지어지기 전까지만. 기계장치 우리 회사 플랜트 만들고 있어요. 그거 다 만들 때까지만. 그럼 다 만들어지면 내장보인 기계장치로 이제 그 돈들이 전부 다 합쳐져 가지고 구성을 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자, 이걸 가지고 자 보는 게, 여러분들 교재 192페이지로 가서 자, 건설 중인 자산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자, 우리 회계에서는 건설이라는 표현은 건물로 여러분들이 왜 아까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데, 건설은 제작을 뜻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자가 건설이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그러면 스스로 만드는 거구나. 건설은 제작인 건데, 자, 제가 예를 가지고 좀 볼게요. 우리 회사가 그 본사 건물을 지어요. 아니면 먼저 공장 건물을 우리가 지을 건데, 건설을 할 건데, 이걸 이제 의뢰 도급해 줬어요. 도급액이 자 예를 들어서 2억의 건물을 지어 주세요라고 도급액을 썼어요. 그리고 우리가 중간 지급 조건부 계약서를 쓸 때 계약금으로 예를 들어서 1억을 주고, 중도금으로 우리가 6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완공 시 잔금 4천만 원을 주기로 이렇게 이제 계약을 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우리가 돈을 지급하는 걸 분계로 보면, 자, 첫 번째 계약금 지급할 때, 자, 그냥 돈 다 현금으로 줬다고 볼게요. 그럼 현금으로 1억 원을 지급을 해요. 그럼 우리가 계약금 지급할 때에 계정과목 뭐라고 쓰죠? 선급금이라고 써야 되겠죠? 우리 지금까지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그런데 선급금은 얘는 IFRS는 철저하게 하는데, 이제 우리 시험 때도 여기 이렇게만 나올 거니까 우리 재고자산 계약금이나 중도금에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세요. 그러면 선급금이니까 얘도 같이 부수적으로. 근데 지금 얘하고 같이 볼 거는 지금 선급금이지만 얘네들은 재고자산에 대한 계약금 주고받을 때 주로 써요. 계정 과목으로 뭐에 대한 계약금 따윈지를 우리가 좀 인지하는 게 좋겠죠. 그럼 지금 이걸 건물 지으려고 준 계약금을 선급금이라 쓰면 얘네들이랑 합산되어서 나오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죠? 우린 지금 단가가 낮은 물건들을 팔고 있는데 계약금이 1억이라 그러면 일단 외부 예관계자 오해하기 딱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제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이거 지을 때 들어간 돈을 다 모아둬야 될 거죠, 어딘가에. 그래야지 전체 총 지금까지 다 짓기 전까지 얼마 들어갔는지 합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때 쓰기 위해서 만든 계정 과목이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임시 계정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럼 지금 얘는 이제 계약금 줬는데 감가상각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래서 감가상각 안 하는 자산이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지금 계약금 줬는데 무슨 가치가 떨어지고 있어.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또 중도금을 지급을 해요. 그럼 중도금 6천만 원 주기로 했죠. 그럼 현금으로 6천만 원을 줬어요. 그럼 차변에 이 중도금도 이 건물 짓기 때문에 들어간 거잖아.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해둘 거예요. 그럼 내장부의 건설 중인 자산은 유형 자산으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이니까 자산이잖아. 그럼 얘 합쳐져 있겠죠? 1억 6천이라고 적혀 있겠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 회사가 이 돈을 은행에서 빌려온 거예요. 그래서 이자가 200만 원 나왔다고 볼게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뭔가 만들기 위해서 돈 빌려오거나 사기 위해서 자산 취득하기 위해 돈 빌려온 걸 건설 자금 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우리가 필요한 유형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 있죠? 그걸 건설 자금 이자라고 표현을 해요. 그럼 이 건설 자금 이자는 얘는 원칙은 참고니까 이자기 때문에 얘는 원칙은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은 이거는 건설 중인 자산이나 유형 자산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해요.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은 자산을 구성할 요소란 이야기예요. 그럼 지금 바로 비용 처리하지 말고 나중에 비용 처리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산은 결국은 다 없어지면 비용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이 건설 자금 이자는, 자, 예를 들어 방금 200만 원 이자를 나갔다면 이자 200만 원 줬는데 취득 시점 이전의 건설 자금 이자죠. 그럼 얘도 건물 짓는 원가에 포함해야 되기 때문에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거예요. 그럼 이 건설 자금 이자는 취득 시점 이전은 건설 중인 자산, 취득 시점 이후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할 거예요. 다 지어지면 취득 시점 끝나면 끝이에요. 그 전까지만.
그래서 이제 이 건물을 이제 다 지은 거예요. 다 지었으면 이제 이거에 대해서 준공 검사를 해요. 자, 준공 검사비가 예를 들어 100만 원 들어갔다고 볼게요. 그럼 대변에 현금 10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이것도 아직 우리 영어 활동에 쓸 수 있도록, 공장 건물 쓸 수 있도록 나한테 들어온 시점 이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돈도 건설 중인 자산으로 100만 원이 될 거고, 이제 다 지어져서 우리한테 소유권을 이제 등기할 거예요. 원시 취득으로. 그럼 취득세를 납부를 할 건데, 취득세 납부한 것도, 자, 예를 들면 얘가 지금 하면 한 400 얼마 나올 거예요. 그럼 400만 원이다라고 하면 얘도 아직 취득 시점 이전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를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완공하면, 자, 이 완공했을 때가 취득 시점이에요. 완공했을 때가 취득 시점이에요. 그럼 제가 여러분한테 단기 매매 증권 하면서 이야기했었나? 취득이라는 건 장부에 기록하는 게 취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때가 취득 시점이다라고 말한 건 차변에 다 지어졌으니까 건물이라고 이제 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취득 시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완공하면 4천만 원 주기로 했죠. 그래서 대변에 현금으로 4천만 원을 줄 거예요. 그럼 이 4천만 원이 건물이 아니라 이제 지금까지 내가 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해서 들어간 돈들을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다 모아뒀죠. 1억 6천, 1억 6천2백, 1억 6천 3백, 1억 6천 7백.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얘를 지워주는 건 이제 반대쪽에 쓰는 거. 대변에 건설 중인 자산을 이때 지워주는 거예요. 1억 6천 7백만 원으로. 자, 그럼 우리는 지금 마지막 잔금하고 지금까지 돈 들어갔던 거 전부 다 합쳐서 2억 7백만 원이 그럼 이 건물의 취득 원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분계를 보고 따라가다 보니까 건설 중인 자산의 용도가 어떤 건지 느낌이 좀 오시죠? 정말 오시나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분계가 눈에 익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떨 때 쓰는 건지 이렇게 보니까 먼저 미리 나갈 때 얘가 들어오기 전까지 썼다가 지금 얘 자산이니까 차변에 자연스럽게 모여 있을 거잖아. 이 돈이 모아뒀던 걸 완성되면 지워주고 이 계정 암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건설 중인 자산은 취득 시점에 이제 유형 자산으로 대체한다라고 표현했죠.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이 분계도 잘 기억해 두세요. 왜냐하면 나중 되면 이때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거고 이때도 세금계산서 주고받을 거고 마지막 이때도 세금계산서 받을 건데, 세금계산서는 당연히 주고받는 돈 대가가 과세표준이라서 주고 건데 분계는 아래 이거하고 똑같이 돼야 돼요. 그래서 장부에 쓰는 내용하고 세금 신고하는 거하고는 금액이 똑같을 확률도 많지만 아닌 경우가 지금 많기 때문에 얘를 정확하게 인지하셔야지 나중에 컴퓨터가 도와주려 했다가 잘못 도와주게 되니까 우리가 이렇게 수정해 줘야 될 거예요. 그래서 얘를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험에 얘가 좀 자주 나오는 편이에요. 예, 건설자금이자. 얘가 시험에 자주 등장을 하는 편인데 일반 전표에 좋아해요. 이 계정 과목 자체는 건설 중인 자산이라는 계정 과목은 좋아하는데, 근데 이 건설 중인 자산을 여러분한테 내기 위해서는 뭐 계약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나오긴 하고 뭐 마지막 완공했을 때도 나오긴 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빈도가 건설 자금 이자 지급했을 때요. 그럼 문제에서 하나같이 공통적인 게 일단 뭔가를 신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자를 줬대. 그리고 꼭 적어줘야 되는 게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표현을 써줘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이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본화 대상 이야기 나오면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 대상이 아니지 않냐라고 이의제기 신청할까봐 이 표현이 꼭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자 이야기 나오면서 자본화 대상 이 말 나오면
문제 첫 시작이 뭔가를 짓는데 건설적인 자산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이 계정 과목을 원하기 때문에 이런 이 이자에 대해서 이 계정 과목을 쓰려고 그런 수식어들이 꼭 앞에 붙어 있어요 문제에. 그래서 얘도 여러분들이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이제 우리 교재를 보면 192페이지에 이 건설적인 자산이 지금 적혀 있는 게 자가 제작 건설하면 이 들어가는 부대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이라고 적혀 있죠. 그리고 이제 완공되면 해당 자산으로 대체한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붕괴는 우리 봤던 거고, 그리고 별표에 보시면 건설 자금에 대한 이자는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으로 처리한다. 원칙적으로는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자본의 요건을 충족한 이자는 취득원가로 처리한다는 게 지금 건설 중이니까 건설 중인 자산. 만약에 그냥 외부 구입하는 중에 돈이 들어가는 거면 그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써줄 거예요. 그래서 자 이걸 여러분들이 또 같이 인지를 하고 계시면 돼요. 근데 건설 중인 자산 너무 많이 외우다가 저 문제 내는 사람이 좀 나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면 말하기 나름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건설 중인 자산을 한다는 걸 외우고 있는 사람들을 허르치려고 이런 시험에서 자본화 대상 건설 자금 이자는 원칙적으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렇게 내요. 진짜 나쁜 놈들이죠. 그럼 원칙은 이자 비용인 거예요. 원래 회계에서는 이거 희망을 안 해요. 이자 비용 처리하기를 원하는데 세법이 그냥 죽어도 얘는 자산 처리해야 되는 거예요. 세법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본화 대상 금융 비용이라는 규정도 생기고 시대적 흐름에 맞춰 가지고, 왜냐하면 외부에 도급을 줘서 만드는 건 더 금액이 크다는 거예요. 금액이 크기 때문에 이걸 전부 다 한 방에 비용 처리하는 건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 193페이지를 볼 건데, 일반적인 유형 자산은 사용 기간 동안 가치나 아니면 성능이 저하가 되죠. 그죠? 그럼 가치나 성능이 저하되는 걸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자산의 유출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산의 유출. 그럼 이 자산의 유출을 하락을 비용화하는 과정이 감가상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우리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는 우리가 사서 있는 영원히 사용하거나 가치가 상승하는 거는 신경 쓸 필요가 없는데, 그 외 나머지들은 사용하면 할수록 가치가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예외로 두는 게 토지나 건설 중인 자산이죠. 이것들은 예외로. 그럼 이걸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결론적으로 비용 처리한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럼 한 방에 비용 처리하면 될 건데, 그러지 말고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 처리하라는 게 자산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의미를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결국은 비용 될 건데
한 번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건물. 자,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 건물 비싸죠? 예를 10억이에요. 이걸 한 번에 결국은 달아서 없어질 건데 한 번에 비용 처리하는 건 안 맞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시켜라고 하는 거예요. 처음엔 자산으로 처리해뒀다가 쓴 만큼 그렇게 해서 기준 내용 연수라는 거 세법이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 전부 다 비용 처리해버리면 돈 벌었다고 안 나오게 되겠죠. 자기 건물은 자기 재산처럼 이야기하면서 비용 처리하게 되면 돈 손해 본 걸로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절을 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감가상각이 이런 건데, 자 193페이지에 보면 자본적 지출과 수입적 지출이 있죠. 자, 얘네들이 뭐냐면 이제 취득 시점 이후 지출이에요. 우리가 유형자산을 사서 사용을 하면서 이 자산한테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뭐 자동차 기름 넣는다든지 엔진 오일 간다든지 차 사고 나서 고친다든지 건물에 유리창 깨진 거 수리한다든지 막 이렇게 이제 이 자산들한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자산한테 돈이 들어갔을 때 어떤 계정 과목으로 사용을 할 거냐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수익적 지출이라는 게 있어요. 수익적 지출은 지출 즉시 전액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이 계정 과목으로는 수선비 혹은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은 뭐냐면, 자, 우리 기업에는 그 수많은 그 기동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자동차의 비용이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 자동차에 대해서 이제 비용을 관리하기 위해서 똑같은 고치는 돈을 원래 뭔가 고치는 거 수선했다고 하는데 자동차는 원래 수선비 써도 돼요. 그런데 차량 유지비라고 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얘 두 개 끝에 B자가 붙어 있죠. B자가 붙은 건 나중에 내일 저와 같이 이야기할 계정 과목 한 개를 빼고는 전부 다 비용 계정 과목이에요. 끝에 B자로 끝나는 건. 여러분 느낌도 무슨 B 하면 비용 느낌 들죠?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 비용 계정 과목인 거예요. 그럼 어떤 걸 수익적 지출이라고 하냐면 이 수익적 지출의 키워드는 현상 유지, 능률 유지, 원상 회복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프린터 고장 났어요. 그래서 프린터 고쳐달라고 뭐 프린터 회사에 전화해서 유상 수리를 하면 그것도 프린터 고치는데 원상 회복한 거죠. 그래서 수선비라고 쓰는 거예요. 그럼 건물에 외벽이 더러워졌어요. 그럼 그 외벽 다시 깨끗하게 페인트 칠하는 거 있죠. 그럼 그것도 수선비라고 할 거예요. 원상 회복하는 거잖아요.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나 타이어 펑크 난 거나 이런 거 고치는 거는 차량 유지비라고 비용 처리할 거예요. 수익적 지출은 그냥 방금 들어간 돈을 비용 처리하는 거예요. 근데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 보면 돈이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작게 들어가기 때문에 수익적 지출로 비용 처리 전액을 해도 별 신경 안 쓰는데, 자, 자본적 지출은 얘는 지출 시 자산으로 처리를 하고 유형자산 계정 과목으로 처리를 하고 감가상각으로 비용화를 할 거예요. 아마도 사용하는 기간 동안 나눠서 비용 처리하겠다라는 거지. 우리가 지출했을 때 전부 다 비용 처리를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을 지출했을 때는 이 계정 과목은 지출한 유형자산 계정 과목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키워드는 내용 연수가 증가하거나 아니면 가치의 현저한 증가가 일어나거나 용도 변경, 증축, 개축, 증설 이런 것들이에요. 자,
예를 들면 자동차 엔진 오일 교체하는 거하고 자동차 엔진을 교체하는 거하고 레벨이 같나요? 자동차의 생명은 뭐죠? 엔진이죠. 저는 어떤 분이 우리 대면 수업 할때 자동차 생명은 뭐죠? 그랬더니 짜세 그러더라고. 순간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우리 자동차 생명 일반적으로 엔진이라 그러죠. 그러면 엔진 교체하면 더 오래 써진다는 거야. 그래서 생명이라는 이야기하는 거잖아. 그러면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죠. 그럼 얘는 자산으로 처리해서 이 자동차 이제 같이 남아 있는 잔존 가치에 방금 들어간 돈까지 합쳐서 이제 앞으로 쓸 수 있는 기간 동안 비용화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해요. 그럼 그 건물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그러면 이거는 건물이라고 처리하는 거예요. 방금 자동차 엔진 교체한 건 차량 운반고라고 처리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우리가 건물을 3층짜리 건물을 5층짜리로 2층을 증축한 거예요. 그것도 건물이라고 처리할 거지. 이걸 수선비라고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도 이상하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비교적으로 많이 들어가는 걸 우리는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계정 과목 생각했을 때 옛날 과거에는 친절하게 수익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자본적 지출로 처리하시오. 이렇게 대놓고 적어줬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수업할 때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는데 어차피 수익과 비용은 친구잖아. 전 그렇게 생각해요. 손익계산서의 계정이니까. 그래서 수익적 지출이라 그러면 비용 계정 생각하고 자산 부채 자본은 서로 친구니까 자본적 지출로 하면 자산으로 계정 과목 선택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는 문제도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럼 내용을 보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그때 그 첫 시발점이 저도 처음에 당황했었는데 기출 문제를 보고 건물에 CCTV를 설치했대요. 야, 물론 나한테 질문한 사람이 또 마음이 아프게 CCTV는 개념감이 뭐냐고 물어봐서 할 말이 없었는데 근데 문제를 딱 보는 순간 저도 당황해서 정말 CCTV 지출액이 적혀 있어서 근데 마지막에 답을 적어줬어요. 그 아래 가로에 CCTV 설치로 도난의 우려가 감소하여 건물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판단돼. 한마디로 자본적 지출 건물이라고 처리하라고 밑에 힌트가 적혀 있죠. 근데 그 뒤부터는 그냥 대놓고 이런 느낌이 드는 애들 아예 그냥 적어놔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어떻게 처리해요? 지금 대면에 다 돈 나간 거죠. 지출이니까. 그럼 차변에 어떤 계정 과목 쓸 거냐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이 차변에 수선비라고 쓸 거냐, 건물이나 비품이나 아니면 차량 운반고라고 쓸 거냐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자, 지금 제가 이야기한 걸 우리 책에도 뭐 저하고 유사하게 다 적혀 있으니까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자본적 지출의 취지는 정확하게 안 적혀 있는데 결국은 비용 될 거예요. 비용 될 건데 나중에 우리는 사용하면서 비용화 시킬 거라는 거 서서히 그게 우리 자본적 지출의 의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교재 195페이지로 가서 자, 그럼 사용하는 기간 동안 비용화 시킬 거라 그랬는데 그러면 비용화를 어떻게 시킬 거냐 그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샀어요. 기업이 아니고 개인도 아마 다 느낄 거예요. 자동차 샀었는데 1년 타면 내 샀을 때보다 가치가 떨어졌다는 걸 알겠죠? 그럼 그 떨어진 가치만큼 우리는 비용으로 인식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앞에 감가상각이라는 건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얘를 못 쓰는 만큼을 비용화시키는 과정이라 그랬는데 그럼 감가상각의 회계 처리를 먼저 보면 우리 분개하면서 같이 볼 거니까 자, 분개하는 방법은 직접법과 간접법이 두 개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기계장치가 가치가 100만 원치 하락한 거예요. 그러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을 100만 원 하락시키기 위해서 왜냐면 가치 하락만큼 줄일 거잖아요. 그래서 대변에 기계장치다 100만 원 이렇게 쓰고
그럼 차변에는 이걸 비용식 처리하는 계정 과목이 감가상각비라는 계정 과목으로 분계를 해줄 거예요. 그럼 내장부의 기계장치의 금액은 100만 원이 줄어들 거고 대변에 반대쪽 썼으니까. 그리고 비용 100만 원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런데 간접법으로 회계 처리하는 건 자산을 줄이는 만큼 감가상각비라고 처리하는 비용 처리하는 건 똑같은데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액이라는 유형자산의 차감 계정을 써서 100만 원 달았다라고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보여주는 방식이에요. 그럼 이 간접법, 직접법이 있는데 자, 우리가 재무 회계를 하는 목적은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하는 거라 그랬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한다면 어느 게 외부 이해관계자에게 보다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우리 장부에 기계장치가 전에 제가 한번 예를 든 것 같아요. 1억 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럼 1억 원짜리 기계장치가 있으면 그냥 1억 원만 덩그러니 적혀 있었을 때에 외부 이 기계장치는 좋은 기계장치일까요? 안 좋은 기계장치일까요? (1억짜리) 기계가 있으면 우리 회사에 그건 알 수가 없겠죠. 주관적 판단을 넣으면 안 되죠. 자, 근데 그냥 1억 원짜리다라고 하면 얘가 어떤 건지를 모르는데 내 장부에 1억 원짜리라고 표현을 하는데 표현할 때에 100억에 사왔는데 99억이 달아서 1억짜리인 기계장치가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좋은 기계장치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노화됐다는 걸 바로 알겠죠. 근데 기계장치는 생산 목적으로 보유하는 건데 지금 99% 가치가 달았다는 건 노화됐다는 거잖아요. 그럼 투자하는 사람은 당연히 기본적으로 얘 또 사야겠네, 최소 100억 이상은 들어가야겠네, 이런 생각 들 수 있겠죠. 그럼 외부 이해관계자한테 훨씬 더 유용한 정보를 주는 거잖아요. 내 유동자산이 유출될 예측도 할 수 있고 내 자산이 지금 적혀 있는데 얘가 어떻게 된 건지 현황도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 회계에서는 유형자산 회계 처리는 간접법으로 사용을 해요. 얘는 직접법으로는 처리하면 얘는 안 돼요. 자, 우리 회계에서는 꼭 이렇게 처리를 할 거예요. 그럼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 아래쪽에다 쓸게요. 죄송해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유형자산 계정 과목의 취득 원가는 처분 시까지 유지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대로. 100억에 샀으면 100억에 샀다는 건 그대로 있고 얼마 다르는지만 계속 쓰는 거야. 그럼 장부의 취득 원가는 계속 유지되고 이렇게 차감 계정을 달아가는 거예요. 우리 반대쪽에 쓰면 줄여주는 거니까 자산을 줄여주는 성격이죠. 근데 우리 이거 구경한 적 있죠? 실기할 때 우리 한번 재무상태표 입력할 때에 본 적 있잖아. 그때 이게 지금 이거예요. 이건 그냥 화면만 보셔도 돼요. 우리 전에 재무상태표 할 때에 이거 건물 2억 5천에 샀는데 7,500 달았다 이렇게 표현하면 장부에는 1억 7,500이라고 인식된다는 이야기예요.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1억이다. 그럼 우리는 장부에 이 금액만 써두면 인식할 때는 얘로. 왜냐면 장부 금액은 장부에 적혀 있는 계정 과목 금액에다가 차감 계정이 있으면 빼고 가상 계정이 있으면 더하는 거라 그랬잖아. 그럼 얘가 차감 계정이 이만큼 달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럼 얘 빼면 이 금액이 되겠죠. 그럼 얘 이제 어떤 표현인지 눈에 보이시죠? 그냥 얘 얼마짜리인지 보려면 얘만 보면 되고, 그러면 지금 얘가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오른쪽 1억 7,500 적혀 있는 건 장부 금액이고, 그리고 건물 2억 5천 적혀 있는 이 금액은
취득가액이죠. 취득금액은 2억 5천이고 예, 장부금액은 1억 7천5백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자, 장부금액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써드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재무상태표를 제가 우리 컴퓨터로 제가 재무제표가 한 번씩 보여드렸었죠. 그때 이렇게 읽으시는 거예요. 지금 이 표현은 자 여러분들 그 회사에서도 재무제표 쓸 거라 그랬었죠. 재무상태표 아니면 대차대조표.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여줄 거예요. 건물 2억 샀는데 1억 6천 달아서 4천이다. 근데 그냥 4천만 원이다라고 덩그러니 보여주게 되면 외부 이해관계자는 도대체 얼마의 어떤 형태의 건물인지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거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토지는 그럼 왜 지금 이렇게 안 보여주죠? 그렇죠. 감가상각을 안 하니까. 얘는 그리 보여줄 필요가 없죠. 그냥 이 금액에 사온 거다. 뭐 금액이 지정하는 거 보면 취득할 때 부대 비용이나 세금이나 들어갔나 봐. 그래서 깔끔하게 딱 안 떨어지는 금액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할 거란 이야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이 감가상각이라는 건 지금 우리 위에 자산을 영업활동에 사용하는 기간 동안 합리적으로 비용화하는 과정인데 감가상각은 그럼 도대체 그 합리적인 금액이 얼마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감가상각도 추정법을 쓸 거예요. 얼마 정도 달았을 것이다. 이런 방식의 추정법을 쓸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좀 쉬었다가 이제 이런 매년 이걸 할 때 이 금액을 얼마 쓰는지 계산하는 산출 방법을 이 다음 시간에 볼게요. 자, 쉬었다 합시다.